코스피가 상승 랠리를 펼치자 수익에 환호하는 개미들, 더 오른다고 말하는 전문가, 큰 손실 끝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미국으로 떠나간 서학개미들, 그리고 주변 얘기를 듣고 이제 막 국내 주식에 발을 들이려는 주린이들까지. 겉보기에 다른 상황들 같지만 사실 이들에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나라 대표 주식시장인 코스피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시장은 장기 우상향한다고 늘 들어왔는데 이상하게도 국내 증시의 수익보다 손실 본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모두가 국장은 답이 없다고 떠나간 뒤에 신기하게도 최근 코스피가 4천을 돌파한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정말 5,000포인트 시대가 올까요?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국내 증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수익 내는 똑똑한 투자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의 역사적인 차트만 봐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98년부터 2025년까지 코스피는 초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지수입니다. 다만 상승 추세 안에서도 중장기간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한번 상승 추세가 붙으면 계속 오르려는 성질이 있고 관성이 멈추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 계속 떨어지는 대세성이 존재합니다. 이 말은 무지성으로 아무 곳에나 사서 느긋하게 장기 투자하는 곳이 아니라 현재 내가 진입하려는 시기가 상승이냐 하락 추세냐를 따지고 언제 추세가 끝날지 계속 염두에 둬야 하는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00년도 IT 버블 시기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불나방처럼 뛰어든 개미들은 이후 어떻게 되었나요? 07년도 시기 주가가 장기간 대세 상승을 펼치자 전 국민이 주식펀드에 열광할 때 2020년 동학개미 열풍이 불어 가자를 외친 동학개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08년도 금융위기로 모두가 공포에 휩싸여서 몸살이를 치고 있을 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24년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모두가 국장을 떠나갈 때 저점에서 매수한 소수의 개미들은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런 레파토리가 계속 반복된 게 국내 증시의 역사였던 거죠. 그럼 결론은 단순합니다. 그냥 사이클에 맞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나오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고 이용하면 될 텐데 왜 손실을 보는 거지?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없이 깔끔하죠? 기간 통계를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은 26개월, 고점에서 최저점까지 찍는 지점까지의 하락 기간은 23개월이 평균적입니다. 약 상승 2년과 하락 2년이라는 긴 시간과 관성의 주기를 갖는데요. 그러다 보니 내가 잃었던 기억은 희미해지고 또 그 사이에 세대가 교체되면서 레파토리가 반복되는 거죠.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온갖 뉴스와 전문가들, 시장의 분위기가 투자의 심리를 휩쓸리게 만듭니다. 상승장에는 온갖 호재성 이슈들, 이번에는 다르다, 더 간다라고 말하는 자칭 전문가들, 계속 탄력성 있게 오르는 주가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점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죠. 실제 데이터를 볼까요? 보시는 차트는 개인들의 순매수 거래량인데요. 영선을 기준으로 회색 막대기가 위로 올라가면 매수를 많이 했다는 거고 아래로 가면 매도를 많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07년도는 1가구 1펀드라는 말이 돌 정도로 전 국민이 주식시장에 열광했던 시기였는데요. 당시 수많은 개미들이 주가가 고점을 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에 눈이 멀어 상당한 추격 매수를 단행했었죠. 그러다가 08년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2020년에는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동학개미 열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또다시 대투자의 열기가 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미들은 열심히 추격 매수를 해주고 망했죠. 안타까운 건 이 시기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비관한 청년 세대들이 돈 좀 벌어보겠다고 주축이 되었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주식을 빚내서 사는 신용융자 잔고 데이터는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굳이 대투자 시기가 아니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정점일 때 신용도 같이 정점을 찍고
지수가 하락하고 바닥을 치는 시점에서 잔고도 같이 청산되어 바닥을 찍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개미들은 고점 추격, 저점 손절 성향이 강한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다시 개인 순매수를 보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지점에서 뒤늦게 뒷북 매수해주면서 기관과 외인의 매도 물량을 샌드백해주거나 하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싸다고 미리 저가 매수를 하는 특징, 그리고 최저점에서 손절이 나오는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죠. 최근 25년도에는 코스피가 상승했음에도 개인들의 순매도가 거셌는데요.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건대 개미들은 주가가 좀 더 오르면 추격 매수하거나 떨어지면 다시 담겠죠.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반복되는 한 코스피는 앞으로도 계속 변동할 겁니다. 그럼 이제 코스피가 사이클을 도는 구조적인 이유를 분석해 볼까요? 주식은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면서 가치가 매겨지는 자산입니다. 그중 경기 변동은 상장 기업들의 이익을 변동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이는 두 개의 차트는 국내 경제가 물가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얼만큼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실질 GDP입니다. 좌측이 전분기 대비, 우측이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100%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직관적으로 봐도 경기 변동과 코스피의 변동이 대체로 비슷하죠. 경기 추세와 순환을 보다 정확하게 보기 위해 만들어진 경기종합지수로 보면 더 명확한데요. 각종 지표들을 가공하고 종합해서 현재 경기 상황이 어떤지 보여주는 게 좌측의 동행지수이고,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 수주액, 장단기 금리차, 코스피 지표 등을 종합해서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게 우측의 선행지수입니다. 대체로 두 개 분기 이상 지수가 상승하면 경기 확장 국면, 하강하면 수축 국면인데 코스피도 거의 유사하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지수 퍼의 역사 영상에서 다룬 S&P 500 지수와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시장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대체로 실질 GDP가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찍히는 불황이 아니라면 지수가 버티거나 적절한 조정 수준으로만 하락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경기가 변동만 해도 주가가 너를 뛰다 보니 구조적으로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시장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 경제는 사계절이 오듯 지속적으로 변동순환합니다.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는 게 순리인 것인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 상태에 매몰되다 보니 돈과 기회를 잇는 레파토리가 항상 반복된다는 거죠. 계절이 언제 바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모두가 주식이 끝까지 갈 것처럼 얘기를 할 때 언젠가는 겨울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대비해야 되고 모두가 비관에 빠졌을 때 봄과 여름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경제에 민감하게 변동하는 걸까요? 한국 경제는 24년 GDP 대비 수출 비중이 36.6%로 주요 20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구조가 코스피에도 반영이 되는데요. 수출 금액 지수와 코스피의 추이를 보면 계략적으로 유사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죠. 그 중에서 반도체 수출 금액 지수만 따로 떼서 본다면 놀랍게도 더 높은 연관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의 상위 구성 종목만 상기해봐도 이런 연관성이 납득이 될 텐데요.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3위인 LG엔솔은 2차전지, 4위 삼성바이오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물량을 위탁 생산하는 등 수출 위주의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산업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이 순위를 구성하고 있죠. 이 말은 국내 증시는 대외 경제 여건에 취약한 시장이고 반도체라는 경기 변동 사이클에 밀접한 중간재를 납품하는 업종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변동성이 높고 대세성이 명확한 시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상장사 실적을 봐도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요. 좌측은 연간 코스피 상장사의 전체 실적이고 우측은 삼성전자의 실적입니다. 두 개의 실적 차트 추이가 대체로 비슷하죠. 우리나라 증시의 실적은 메모리 반도체 업계 1, 2위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대체로 주도하는 편인데요. 최근 상장사 25년도 3분기 영업이익 증가액도 양사가 46.52%를 차지할 정도였죠. 이전 삼성전자 장투망합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과 하이닉스는 초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반도체 호불랑 사이클을 타는 종목임을 배웠습니다. 무지성으로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파는 맺고 끊는 트레이딩을 하는 게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라고 했는데요. 코스피의 매매 타이밍도 마찬가지란 거죠. 삼성의 주가가 실적 사이클에 민감하게 반응하듯이 코스피도 실적에 민감한 지수입니다. 여기서 지수는 매출이라는 외형적인 성장보다 영업이익과 ROE의 성장 추이에 반응하는 편입니다. 09년, 20년도처럼 개선되는 모멘텀이 발생하거나 07년, 10년, 17년, 21년처럼 실적이 오른다면 지수도 오를 것이고 18년도처럼 실적이 좋아 보여도 조금이라도 둔화될 조짐이 보인다면 지수는 먼저 떨어지게 됩니다. 사계절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13년에서 16년도처럼 실적이 정체를 보인다면 주가도 횡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모르는 몇몇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단순히 싸다고 매수를 추천하거나 허가 낮으니 더 갈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기도 하는데요. 무턱대고 싸다고 매수하면 장기간 물릴 수 있는 게 우리 시장이고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는 지점이 보다 정확한 맥점이 될 겁니다. 또 급격하게 사이클을 타는 이익 기반의 퍼밸류보다 안정적인 PBR 밸류로 보는 게 코스피의 가치를 파악하는데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을 보고 있다 보면 코스피의 사계절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사자인 우리가 아닌 외국인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마이너 금융시장은 글로벌 단위의 자금력을 갖고 있는 외부 수급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시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외인이 사면 코스피가 오르고 팔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추세의 열쇠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 추이를 주시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 이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들어갔다 나오는 걸까요?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 경제, 기업들의 실적이 향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들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국내 자산들을 살 겁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팔고 떠나가겠죠. 이런 간접적인 결과가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의 관계인 겁니다. 코스피가 하락하면 환율이 급등하고 상승하면 하락하는 원인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이 받쳐줘야 주식이든 환율이든 시장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환율과 주식시장의 관계는 가끔 미스매칭되는 구간도 있는데요. 25년도 최근 외국인이 순매수를 늘려 코스피를 급격하게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율은 1,400원대를 유지하는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대외 투자 증가,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증시의 비중을 늘리는 서학개미, 그리고 근본적으로 한미 기준금리의 차이가 이 원인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 원론합편 영상에서 기준금리는 그 나라 경제 동향의 바로미터라고 배웠습니다. 대체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가 확장되면서 과열을 막기 위해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올리게 되고 인하는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부양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돈을 풀리면서 내리는 편입니다. 그 과정에서 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의 한 축인 주식시장도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미지수 퍼의 역사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국내 증시도 금리로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는데요. 파란색 선은 한국의 기준금리, 갈색 선은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을 따라가는 편인데요. 금리 인상이 호황기로 인한 긴축이라면 주가도 같이 오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때의 인상은 경기가 성장한다는 의미로 시중 통념과 다르게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실적 장세로 전환되면서 호재로 작용하게 되죠. 이후 거의 올릴 만큼 올린 시점부터가 효과가 점차적으로 누적되어 나타나면서 시중 유동성 감소로 인해 경제와 주식에게 악재로 작용되는 편입니다. 긴축으로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됩니다. 경기가 하락하는 과정이다 보니 주가는 같이 하락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어느 정도 인하가 된 이후부터 시중에 돈이 늘어나면서
경기보다 주가가 먼저 앞서 올라가는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금리와 주식시장의 관계인 겁니다. 물론 금리와 주가와의 관계는 항상 당시 상황적 맥락에 따라 생각해야 됩니다. 2022년쯤 코로나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돈을 풀게 되었고, 러우 전쟁과 같은 공급망 이슈가 터지자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급격한 긴축을 단행했었는데요. 시장은 물가와 실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후퇴 우려로 주가가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악재로 적용하게 된 거죠. 이후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경기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연준은 침체 없는 금리 인하로 연착륙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기회비용이 내려가고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로 추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인하가 호재로 작용하게 된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금리 타이밍은 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약 2016년부터 우리나라와 미국 경제의 비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양국의 금리 동향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습니다. 서로 달라진 타이밍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향후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가 사이클을 도는 요인들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단 한 가지 요소만 보고 코스피의 동향을 판단해야 된다면 실적 사이클만 보셔도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본질은 결국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이익을 기대하면서 변동하는 자산이고, 특히 한국 증시는 수출 위주와 반도체 호불항 사이클을 타는 구조적인 변동성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밸류보다는 모멘텀이 중요한 증시입니다. 그래서 이전 주식 투자 10배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개별 주식을 매매할 때도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주식 위주로 중장기 트레이딩으로서 반드시 먹고 나와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죠. 무턱대고 엉덩이 무겁게 싼 주식 같이 투자한다면 코스피가 올라도 내 종목은 그대로인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수가 떨어질 때는 또 같이 떨어지게 되죠.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모멘텀 주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면 실적 주기에 발맞춰 쉬지 않고 계속 오르는 성질이 있는데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 상황을 킹스피 모드라고 하는데, 이때는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를 중단기적으로 압도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또 킹스피가 되려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와줘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업종 사이클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교훈을 상기시켜 줄 겁니다.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뜨거운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온다. 실적과 모멘텀이 최고로 달리면서 모두가 가자를 외칠 때 비중 조절로 미리 겨울을 대비하고, 모두가 비관론에 빠져 있을 때 봄과 여름을 대비하는 현명한 개미가 국장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은 경제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 경제로 접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성숙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가 예사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잠재 GDP는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 없이 가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이용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보면 되는데, 2030년에서 40년에는 이게 0에서 1%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코스피 로그 차트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맨 앞서 봤던 코스피 월봉 차트는 동일한 Y축 수치를 기준으로 설정된 일반 차트입니다. 가격이 높아질수록 시장의 변동성이 역동적이게 보이게 되죠. 착시를 걷어내고 실질 등락률인 복리 기준의 로그 차트로 보면 코스피의 상승 탄력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1년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높은 상승률과 바닥을 찍으면 바로 턴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후에는 상승폭이 줄어들고 중장기간 박스를 치는 구간이 중간중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사 ROE는 2010년 15%를 정점으로 쭉 하향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PBR 밸류도 장기적으로 하락하게 되었죠. 시장의 폭은 점점 좁아지고 있고 코스피를 이끌어가는 주도주 업종 변화도 조금씩 경직되어 가고 있던 끝에 다행히 올해 25년도 코스피는 AI 메모리 반도체 수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이끌어가게 되면서 PBR 1.38배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1.38배는 2021년 동학개미 열풍 시기의 밸류보다 높고 코스피의 역동성을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2011년 고점 시기에 근접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나라 증시가 기존 관성을 깨고 무언가 레벨업한 요인이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는 가치 수준일 겁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수준을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높일 순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코스피의 ROE 수준이 한 단계 레벨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2월부터 코스피는 점차 기로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AI의 변화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모멘텀상 좀 더 갈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AI 동력은 전방위 미국 빅테크들의 막대한 데이터 센터 투자에서 비롯된 후방위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서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AI 버블론이 가끔씩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버블 우려가 있는 사건이 나온다면 당장 실적과 추세가 좋아 보여도 코스피는 크게 변동할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굳이 AI가 아니더라도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사이클을 도는 코스피의 특성을 알게 됐다면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회귀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이제는 안전자산과의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자산을 운용해야 될 것이고 만약 추세가 깨진다면 과감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투자에 있어서 변동성은 곧 위험을 의미합니다. 사이클을 도는 코스피가 위험한 건 맞지만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언제든지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관점을 바꿀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코스피의 역사적인 특징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영상은 구체적으로 코스피를 어떻게 매매하고 타이밍을 잡는지 그리고 레버리지 ETF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